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행정사, 1차 문제, 문제 풀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 객관식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그 핵심, 그죠? 그 판례, 그 내용,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공부를 한 것은 다 사실이지만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문이 다소 어렵고 그 다음에 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실전에서 빨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여기 문제집보다도 한 단계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는 모든 문제집은 정말로 단답식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풀어갈 거는 절대 합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집은 시험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와야만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논점, 거기다가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안에 다 걸립니다. 빠져나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문제 14페이지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중 권력 분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권력 분립. 자, 먼저 1번. 권력 분립주의는 국가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한 적극적. 자, 권력 분립은 적극적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질서 유지에 국한한다 이거죠.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서 유지, 즉 공공복리를 위한 거라든가 복지국가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번. 권력분립주의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고 있다. 맞죠? 군주제, 공화제 어느 것과 결합할 수 있다 이거죠. 3번. 자, 권력분립은 꼭 민주주의 국가만 있는 건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에도 권력분립 됐습니다. 자,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지.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같은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권력분립은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하나의 그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군주주의 같은 큰 이념이 있는 거죠. 정당성 원리가 아니다 이거죠. 일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합법성 원리다 이거죠. 그러나 동그라미 4번 지문은 몰라도 좋습니다. 5번. 동태적 권력분립은 똑같은 말로 바로 기능적 또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로벤슈타인이 주장하게 된 거죠. 어쩔 때 정책을 결정, 정책을 집행, 정책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뭐 간단히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몰라도 좋고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다음 통칭에 관한 설명이죠. 자, 이것 옳지 않는 걸 찾으라 이거죠. 통칭이. 1번. 통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죠. 거기 보니까 4번이 틀렸죠. 행정소송. 우리가 통칭에는 바로 법치주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개갈주의 구조화에서 통칭이가 인정되는 것이지 전제주의, 열기주의 여기서는 통칭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모든 위법한 것은 법원 가서 소송할 수 있다. 이게 개갈주의잖아요. 그러나 고도 정치 작용은 안 돼. 사법심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만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개갈주의 구조에서 통칭이란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한미 군사훈련 5번. 긴급조치 유신헌법은 통칭으로 볼 수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5번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면이라든가 국군 파병이라든가 계엄선포, 자, 통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중 통칭에도 사법권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건 어떤 거냐? 괜히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야. 프랑스죠. 바로
사법부 자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법원이 개인이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다가는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자. 사법부가 스스로 자제하는 거죠. 괜히 정치인 것 간섭했다가는 우리 혼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2번이 되겠죠. 사법부 자제설. 그럼 4번. 통칭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자, 먼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자, 이것은 통칭으로 보는 거죠. 2번. 남북정상회담은 통칭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속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칭이 아니죠. 3번. 빨리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통칭을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면 용서 못해요. 그리고 통칭은 누가 판단하냐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판단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4번. 국군 파병 통칭이고 5번. 통칭을 하더라도 정책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법적인 책임만 면제되는 것이지 국민의 여론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틀린 것은 답이 2번이 틀렸죠. 자, 남북 정상회담은 통칭이다. 그러나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칭이 아니다 이거죠.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다음은 목적에 의한 행정 분리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 5번이죠. 국가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재무, 외무, 군사, 사법행정이 있어야 되겠죠. 재외, 군사.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 암기상을 알고 있어야지 암기상을 모르면 이런 문제 못 골라냅니다. 그럼 6번. 행정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죠. 2번에 틀렸죠. 급부행정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조달행정입니다. 조달행정. 인적, 물적 수단을 공급하는 활동이 조달행정이죠. 급부행정은 바로 국민에게 여러 개 복지를 위해서 수익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급부행정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 7번. 다음 행정의 종류에 관한 보기로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2번. 공법상 행정 채비지 매각 아니죠. 이것은 사법상 행정이죠. 사법행위죠. 민사 소송하는 거죠. 사법작용입니다. 즉 국고작용이죠. 댐공사, 다리공사 하려고 할 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땅을 많이 사놔요. 그래서 댐공사, 다리공사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재정이 악화되면은 그 미리 사놓은 땅으로 매각해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그 땅이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냥 채비지를 갖다 판다는 것은 공권력도 아니고 공익도 아니고 순전히 경제적인 작용이잖아요. 국가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작용, 즉 국고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법관계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사법상 행정이 되는 거죠. 즉 사법관계.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뭐 관리행정, 도로관리, 동그란 3번은 그럼 동그란 4번 공법상 행정은 비권력이죠. 이건 당사자 소송이고 동그란 4번 권력행정, 조세부가 징집영장, 영업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소송이 되겠죠. 비권력 행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민사로 보는 민사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돈이죠. 당사자 소송은 바로 대등한 관계 되겠죠. 그럼 공법상경은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죠. 그 다음 8번. 다음 행정법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자, 분류 기준과 분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찾아라 이거죠. 4번이죠. 성질의 특성은 공익 우선성이 아니라 내용적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면 충분하죠. 8번은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9번. 다음 행정관념. 행정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권력분립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니까 3번 봐봐요. 행정관념. 다시 말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나오려고 하면은 권력이 분립돼야 돼요. 권력 분립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뭔가 있어야 권력이 분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개념, 관념이 일단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10번. 다음 중
행정의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아니죠. 국제법도 대한민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면 행정법을 보는 거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FTA, 한미 행정협정, 조약, 이 조약, WTO, 이 조약도 우리나라 행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죠, 뿌리. 법원, 뿌리.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서 오토마이어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이것은 집권자, 대통령이 바뀌면은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뭐 도로통법, 뭐 자동차 10부제, 뭐 이런 거, 이런 법률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헌법은 그야말로 정치인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변할 수가 있어. 근데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했죠. 반면에 행정법은 정치성이 없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너라는 사람 있죠. 동그라미 3번. 이건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놈은.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법이라 해가지고 행정법은 자주 변한대요.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에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잘 변한다.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한다. 즉 행정법의 가변성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가변성. 그 다음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놓으시고요. 그 다음 5번 기관 양태설. 앞에가 기관자가 붙었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양태설도 있고요. 기관 양태설도 있습니다. 기관 양태설은 어떤 거냐면은 입법, 사법, 행정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국회의원이 만든 법도 국민을 여러 가지 규제하고 사법, 행정, 사법 또는 행정도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업무를 집행한단 말이에요. 행정은 업무를 집행한다 이거죠. 사법은 법을 재판하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은 모두가 다 법을 집행한다 이 말이야. 단지 1차적이냐 2차적이냐 그 차이지. 모두 다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갖다가 구별하냐 말이야. 다 법을 집행할 뿐이지 입법 뭐고 사법 뭐고 행정 뭐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구별하지 말자. 그걸 보고 기관 양태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거죠.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10번은 1번이 틀렸죠. 특히 5번 조심하시고요. 다 중요한 말입니다. 10번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11번 헌법과 행정법 관계하는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헌법과 행정법은 협의의 공법이지만 행정법은 헌법 구체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 거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2번 국고자격은 돈이죠. 돈.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하고 거래, 임대, 매매, 매각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사법관계죠.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하더라도 기본권을 존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죠.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법, 공법과 사법 모든 법입니다. 모든 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법, 뭐 행정법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 똑같은 말 조리상 한계라고 하는 거죠. 법의 일반 원칙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똑같은 말로 뭡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설 수는 없어요. 조리상 한계가 있다 이거죠. 또 기본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그럼 3번은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헌법이 최고법이란 것은 뭐 근거가 있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사 제도죠. 107조에 있습니다. 몇 조에 해당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규정이 당연히 헌법이 법률보다 위라는 것이 확정된 거잖아요. 굳이 증거를 대라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헌법, 그러니까 우리 기본권이 침해되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죠? 변호인 선임권, 그죠? 알 권리가 침해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되면은 헌법 쫓아가지고 소송해버린 겁니다. 헌법 몇 조 몇 항 있는데 내가 알 권리, 결사 자유,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야, 헌법 이름으로 왜 침해했어? 위법이야! 라고 재판한단 말이야. 그러나 황정권은 그렇지 않아요. 황정권 침해돼가지고 헌법에도 황정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농작물 피해받은 사람이 소송하고 이길 수 있냐? 헌법에 있는 그 규정은 너무나 미약하다 이거죠. 참 특이하죠. 그거 하나만 법원 판사가 야, 헌법에 있는데 왜 농작물 배출했어? 너 위법이야! 이렇게 재판 못한단 말이야. 대기환경보전법, 폐수물 관리법, 무슨 폐기물 관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있어야만이 이걸로 해서 구제를 받은 것이지 헌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권 하더라도 구제를 못 받는 기본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5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기본권의 경우에는 구체화를 위한 그죠? 행정법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성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환경권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19페이지 뭐 여러 가지 내용 있죠?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거니까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다 정리해놨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25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행정법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먼저 1번 대립법 교과는 공법과 사법 구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 행정법원에서 재판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행정부 소속에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에 있어요. 그래서 대립법 교과는 행정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2번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3번이 틀렸죠. 공법과 사법 구별하지 않아요. 영미법 교과는. 그래서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인 사법부 소속인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법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미법규 국가라 하더라도 행정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지만은 그 전에 행정법원은 아니지만은 행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사건을 관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법국가가 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영미법 국가도 행정법의 특수성을 약간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일반 법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좀 심사해라. 행정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야. 소비자연구회라든가 소비자보호인잖아요. 뭐 그런 거죠. 거기서 약간 거치고 그때도 해결 안 되면 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법의 특성을 약간이라도 인정했을 뿐이지. 그죠? 인정했다 이거야. 그죠? 행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행정법은 자 우리나라도 행정법은 있지만 이 행정법원이 일반 사법부 소속 법원으로 편입된 겁니다. 들어온 거야. 다시 말해서 행정법원이 대통령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국가가 된다 이거죠. 맞고 그 다음 자 2번 보죠. 다음 각국의 법적인 제도 유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자 이것은 이제 각 판례죠. 무숙자 배정 처분은 동그라미 1번은 바로 이게 틀렸어요. 이게 결과적의 청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법이 아니야. 무숙자에 대한 국가의 주택 배정 처분 사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플랑크 판결은 바로 국가배상 인정했죠. 공공영무. 3번 과부 미망인 보조금 사건이죠. 신뢰보원칙이죠. 4번 수용자 침해 자갈 채취 사건에서 수용자 침해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피일 판결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행정규칙이죠. 피일 판결 즉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죠.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법령 보충규칙.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겉모양은 그죠? 법규명령이지만은 그 알맹이가 그죠? 행정규칙인 경우, 그 알맹이가 행정규칙인 경우,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대통령이 만들었냐? 아니면은 장관이 만들었냐? 그러나 겉모양이 행정규칙이고 알맹이가 법규명령인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것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독일에서는 규범 구체 행정규칙으로 얘기하는 거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이거죠. 그 말이죠. 자, 그럼 3번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은 행정재판제도 성립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다. 뭐 좋은 말이네. 자, 2번 영국과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정법원이 없어요. 행정사건은 일반 법원인 사법부 법원인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행정법의 특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즉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사건을 관할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법, 전통을 포기했다면 틀린 질문이죠. 이 보통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똑같은 말로 법의 지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모든 사건은 일반 법원인 사법부 소속인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행정법원이 없어요.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행정사건이 늘어나니까 행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법원이 아니죠. 근데 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보통법 원리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약간 변질, 수정은 가지고 왔으나 어디까지나 보통법 원리를 포기한 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바로 행정위원회가 있었다. 그 자체는 약간 변질을 거친 거죠.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사건을 해결 못하면은 결국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 2번 틀렸고 3번. 자, 2차 대전 후 독일 기본법은 민주국 권리와 사회적 법치국 권리를 명문화하면서 공권력 중심의 전통적 행정법 체계를 국민의 권익구제 행정통제 중심으로 발달했다. 맞는 질문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결국은 국민들 위해서 많이 봉사하게 된 겁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무조건 공권력 유지의 법이었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으로 많이 법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거기에 중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 다 맞는 질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있지만은 이 행정법원이 사법부 소속인 일반 법원에 속한다 이 말이죠. 행정부 소속인 행정법원은 없어요. 그죠? 조심하세요. 행정권 내부에 독립된 행정법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다시 말해서 사법부 소속으로 본다 이거죠. 사법부 소속인 일반 법원 안에 행정법원이 있다 이거죠. 4번 법치행정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치행정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는 것은 물어봤네요. 자, 1번이 틀렸죠. 자,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정학을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는 쉽겠죠. 살인 강도강간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리 형법에 처벌 규정 있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좆된다 이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면은 나는 당한단 말이야. 처벌받아. 징역사라. 사형당한단 말이야. 아이고 무서워. 하면 안 돼. 그럼 법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바로 예견 가능성이죠. 여기 적어졌어. 예상하지? 하면 죽어.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견 가능성과 관련돼요. 행정의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행정의 효율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학이잖아요. 행정학이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이거죠. 예견 가능성이죠. 이것은 애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모르면 여기서 익혀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나와요. 효율성은 전혀 법치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는 예견 가능성이죠. 이거 하면 죽어 이 말이잖아요. 1번 틀렸죠. 2번.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종사건 존중만 해주면 돼. 당의 사건은 그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 하급법원도. 그러나 동종사건은 존중만 해줘. 전혀 다른 사건은 뭐 존중할 필요 없는 것이지. 그래서 2번 봐보죠.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존중만 할 뿐이지 다른 판단해도 괜찮아요. 당의 사건은 구속을 받는 거죠. 자, 3번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죠. 원래는 우리가 모든 법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 위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 바로 2개. 이것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포괄적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넣어도 되는 거 있어요. 개별적인 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은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 이거죠. 집행명령하고 조례입니다. 그 다음 4번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는 처분의 근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도 무방하다. 우리가 이유를 붙여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죠. 원래는 행정직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유를 붙여야 돼. 그러나 내가 암기상 말씀드렸습니다. 대상 여기서는 암기상 얘기하지 않아요. 경미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을 이유도 없이 긴급하니까 모두 그대로 인정했다. 이것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 행정절차법 공부 잘해야 돼요. 우리 그 2차 시험에 행정절차론이 있죠. 그 행정절차론은 행정법에는 부속법령 90%하고 겹칩니다. 주민등록 그거 빼고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론을 하려고 하면은 행정법 부속법령을 다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못하면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하게 되면은 행정사 시험 2차 시험은 거저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논술이지만은 쓰는 것도 암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암기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론 암기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행정법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5번 오늘날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제도적 전제로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치주의 보편상 뭐 사상이 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위헌법률 심사 제도는 그야말로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위헌법률 심사 제도 즉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심사해 주겠다 이 말이죠. 자 5번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 좋은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약간 안 좋은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그럼 좋은 것이 아닌 걸 찾으라 이거죠. 5번에서는 5번이 안 좋네. 1번, 2번, 3번, 4번 다 좋죠. 우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거죠. 5번 권력의 규제보다는 규제, 통제죠. 국민의 준법 정신이 강조된다. 이건 형식적 법치주의지. 일단 만들어진 법 무조건 지켜! 그잖아요.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법을 왜 지켜? 위헌법률 심사.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5번 틀렸죠. 6번 법률 위보 원칙에 관한 이론 중 규율사항의 기본권. 자,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의회 유보가 되는 거죠. 전부 다시 말해서 의회 유보. 똑같은 말로 본질사항 유보설. 똑같은 말로 본질성설. 똑같은 말로 중요사항 유보설. 다 똑같습니다. 본질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바로 칼카르 결정과 관련이 깊죠. TV 수신료, 병의 복무기간, 자 그런 것들이 교육의 기본 방침, 그런 것들이 의회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의원 네가 만들어. 위임하지 말고.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의회 유보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명령에 위임할 수 있냐? 있습니다. 의회 유보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법률이 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틀림이죠.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위임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개별적이고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유보는 중요한 것만 국회의원이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위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